네, 두 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주사 교재 페이지 24페이지부터 범죄 피해 주사 계속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행이나 절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좀 더 정확한 범죄 실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정폭력, 성범죄 이런 것들은 공식 통계에서 워낙 감수가 높은 종류의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그 범죄 피해 조사에서는 보다 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 조사를 살펴보니까 교재는 25쪽인데요. 보니까 전국 미국에서 전국 범죄 피해 조사를 살펴보면은 폭력 범죄의 한 절반 이하만 신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 범죄 절반 이하. 그리고 재산범죄의 3분의 1 이하. 그리고 주거지 절도의 3분의 1 이하만 경찰에 신고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 피해 조사가 없었으면은 공식 통계와 실제 범죄와의 그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피해 조사의 문제점은 없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피해 조사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보고식 조사와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를 크게 보고하는 경우와 적게 보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을 잘못 인지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갑을 자기가 가다가 자기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을 누가 훔쳐갔다고 자기의 부주의를 범죄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잘못 적게 보고하는 것들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수치심 때문에 적게 보고할 수가 있고, 또 보통 이런 범죄들은 1년 정도 단위의 기간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기억하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물론 기억하겠죠. 그런데 사소한 범죄인 경우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뭐 사소한 것을 누가 훔쳐갔다던가 이런 경우에 과연 1년 전하고 이게 뭐 12개월 전하고 13개월 전하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범죄 피해 조사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불가능한 범죄가 있다. 조사가 불가능한 범죄. 살인 범죄는 뭐 당연히 왜 피해자가 뭐 죽어버렸으니까 못하겠지만은 피해자 없는 범죄도 곤란하다는 거죠. 피해자 없는 범죄의 특성은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범죄 피해자도 자기가 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범죄를 함으로써 또는 당함으로써 자기도 그만큼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피해자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범죄 피해 조사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조사 방법의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죠. 주로 설문지나 면접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샘플링을 잘못한다든가, 샘플링이 매우 중요하죠. 지역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라면은 범죄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했다면은 범죄율이 또 그 평균보다가 낮아질 것이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 미국의 경우에는 뭐 12살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또 파악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가해자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절도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훔쳐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가면은요, 페이지 26페이지가 되는데 배양의 2차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1차적인 자료가 이런 것이거든요. 직접 조사한 것이 되죠. 공식 범죄 통계, 그 다음에 자기보고식 조사, 그리고 피해자 조사 이런 것들이 1차 자료가 되고요. 횡단적 자료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한 번만 쭉 조사되는 것이고요. 종단적 조사라는 것은 이런 연구가 반복적으로 올해도 되고 작년에도 되고 내년에도 이런 것들을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는 뭐 코호트 자료, 패널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험, 관찰, 면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충 남아 있는 걸 그냥 뭐 정의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코호트 자료는 출생 연도가 같은 인구 집단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사 대상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뭐 1980년생을 조사한다 그러면은 80년생이 이사 왔을 수도 있고 이사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걸 코호트 자료. 그럼 패널 자료라는 것은 조사 대상자가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당했으면은 당하고 한 사람 했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조사를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호트라는 것은 뭐 물이라는 영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고요. 패널이라는 것은 뭐 이런 우리가 뭐 보면은 뭐 판때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보통 뭐 전문가 집단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영어 단어는 영어 단어고 여기서 하는 의미들은 그런 의미 정도다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험이 있죠. 관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폭력성, 그 다음에 시청자와의 폭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언론을 보는 사람들, 미디어 보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지. 보지 않는 사람들을 선정하면 제대로 답변이 나올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실험은 대표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지 제대로 그 실험의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실험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관찰, 면접 이런 법들이 있는데 관찰법, 면접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죠. 작은 규모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뭐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런 연구라든가 또 한국에 있어서의 부모를 토막살해한 뭐 유명 대학 학생에 대한 심층 면담, 뭐그 이은석 군 사건인데 또 나중에 좀 다뤄볼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층 면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에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자료들이 되는 것이죠. 또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종합적인 뭐 분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종합한 분석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또 측면이 있어. 두리뭉실 알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 보면 양적인 것은 깊이가 좀 부족하고 깊이가 있는 것은 또 넓이가 좀 부족하고 깊이와 넓이를 다 통합한 것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또 두리뭉실해 줄 수가 있고 항상 이래서 우리가 목적에 맞는 이런 연구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아니고 통계학에도 나온 건데요. 복수의 고급 통계적 계산법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범죄 지도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런 GPS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간적 분포도를 많이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죠. 어느 지역에는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 정도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소년비행의 실상 부분까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8페이지고요. 소년비행의 실상. 그 다음에 상관 요인들이 뭔가, 어떤 것들이 관계가 있나, 비행의 상관 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과 관련된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와 비행이 상관이 있는가? 가족의 소득과 비행과 관련이 있는가? 가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것들 보면 그 소득과 비행과의 관계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면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무관하다면은 일자리 창출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 소년들이 많냐 그것은 아니죠. 항상 보면 이런 문제아들은 소수예요. 소수들에 대해서 좀 처우를 하는 것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령과 이런 그 비행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연령, 나이와 비행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조사해 보니까 있다는 거죠. 어떤 연령에서 가장 그 비행을 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를 많이 저지르냐 봤더니만 10대 후반이라는 거죠. 또 남성과 여성도 있느냐? 남자 여학생과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 남학생과 여학생과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 보면은 있다는 거죠. 남자가 더 많이 한다. 그래서 10대 후반의 남자가 가장 많이 그 범죄율이 높다는 거죠. 이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되면 가장 이제 혈기가 왕성하고 이제 그 정신적으로는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하고 또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때 이제 비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후반이 되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비행률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적용하죠. 성숙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이러면서 판단력, 주위의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하다 보면은 비행률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비행 소년의 특성들을 보면은 10대 후반의 남학생, 남자라는 거죠. 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10대 후반의 남자가
비행하는 정도가 전체적인 연령 또는 전체적인 성별로 봤을 때 가장 높다는 거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얘기죠. 또 빈곤도 영향을 주고 학교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고 평가받는 거죠. 이게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주변에서 보면은 진짜 학업 성적이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뭐 뭔가를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는 이런 또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정말 학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업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학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뭐 교과서적인 이런 공부 방법 말고 좀 더 숙달할 수 있는 뭐 아주 좀 뭐 알파벳을 익히더라도 일반인들은 보통 보면은 뭐 일주일은 익히는데 이런 친구들은 한 달 동안 학습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교육 방법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직업이 없는 경우 이제 좀 성인에 해당되겠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또 가정에서 좀 학대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 이런 상황들을 두루두루 갇힌 소년들을 위험에 놓인 소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위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10대 남자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주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친구들이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래 단순화하면 또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그림은 그렇게 나오는데 10대 후반의 남자들 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또 그렇게 또 너무 단순하게 보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 29페이지 보면은 지역사회와 비행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비행인데요. 이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비행률이 높냐면 도시가 높다. 농촌보다가 도시 지역이 범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 농촌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에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촌이라는 것은 어지간하면은 좀 생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뭐 좀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냥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는데 도시라는 곳에는 다 보면은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사방이 다 벽돌이고 이런 곳에서는 돈이 없으면은 뭔가를 이래 구입할 수 있는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골이 땅이 있고 이런 곳은 좀 먹거리가 없어도 가서 뭐 채집이라도 하고 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근근히 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시는 그런 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주거의 불안정,
또 범죄 지역과의 근접성, 또 가정의 붕괴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도시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도시에 가면은 이 지역들이 범죄 지역들이 항상 우범 지역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뭐 동심원 이론도 있지만은 보면은 항상 보면은 사람들은 좋은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안 좋은 지역으로는 좀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뭐 집도 낡았고 좀 뭐 범죄로부터의 안전장치도 부족하고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일단 돈이 있으면 점점 도시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도시 중앙부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도시 중앙부가 발전하다가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게 이제 도시의 발전되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도시가 생기다가 점점 이제 큰 도시가 생기고 기존에 있던 도시들은 퇴락화를 거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빈민가가 되고 슬럼 지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쪽에는 이제 없어지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도시 중앙으로 모이다가 조금 더 하면 이제 교회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이제 집을 짓고 일을 하고 와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자기 집에 가고 그리고 그 도시는 점점 이제 좀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곳이 되고 여기에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 어려운 사람들이 살면은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너무 이제 가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전에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IMF가 일어나고 최근에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이런 생필품조차도 이제 뭐 절도하는 이런 생계형 범죄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도시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또 경쟁이 된다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또 도태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도시 지역에서 또 하나 보면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사회화되지 못한 데 따른 개인의 통제력을 이제 또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참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진리죠. 통제력이 있으면 범죄 안 하고 통제력이 없으면은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통제 이론이라는 것이 보면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통제력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사회적인 통제 이것은 사회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뭐 좀 제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농촌 지역보다 시골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훨씬 약하죠. 시골 지역에서는 뭐 지나가는 어른들이 다 보면은 뭐 잘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씩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교수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설 때가 되면은 온 동네 뭐 세배를 다니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뭐 옆집에 누구 뭐 아버지 뭐 어머니 다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뭐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옆집에 있는 뭐 친구 아버지가 또 친구 형이 뭐 집에 지나가다가 잘못하는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제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도시에 있다는 것은 또 주거가 불안정할 수가 있고 또 가정이 붕괴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범죄 행위를 주장한다. 그런데 이게 꼭 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있겠지만 도시가 이런 가능성,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비행 하위 문화 중에 하나가 비행이나 폭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이 좀 더 많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나 봐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디 좀 농촌 지역에 가면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서로 상대방을 너무 잘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 경계를 해주죠. 뭐 오면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경계를 해주는데 비해서 도시에서는 뭐 자기 집이 아니면 옆집에 누가 오든 말든 뭐 상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그 지역 사회의 그 서로의 그 끈끈함, 어떻게 뭐 통제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농촌 사회가 지역 사회보다가 도시 사회보다는 훨씬 더 농촌 사회가 끈끈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